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10개년 회차별 기출문제 특강 들어가는데요. 이 특강에서 목표가 두 가지. 첫 번째는 종합적으로 이제 회차별로 하기 때문에 실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돼. 시간 안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 강의를 듣는데요. 문제를 하다 보면 난이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간혹 다루지 않았던 부분도 출제가 된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은 여기서 수업할 때 그것만 그냥 들으시고 넘어가야지 그 부분을 또 찾아가지고 다시 공부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왜? 100% 다 맞출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2개, 3개 정도는 매번 이렇게 난이도 조절해서 다루지 않았던 거 우리가 수업에 그랬던 부분도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참고로 하시고, 또 기출문제를 기본이 너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해설을 못 들었기 때문에 지금 기출 요 10회차, 이 10개년 회차별 요거 듣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면 요거 들으시고 기본 이론 숙보기 한번 점검하시고, 웬만하면 숙보기 한번 정리하시고 이거 듣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죠? 자, 그러면 최근에 출제된 거 33회,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 한번 다뤄보는 걸로 하죠. 자, 준비되셨죠? 네. 자, 25번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상 이의 신청과 심판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네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방세의 불복 절차의 심사 청구 제도는 폐지가 돼서 없죠. 그래서 이의 신청하고 심판 청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억, 통보하는 처분은 이의 신청 또는 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요건 틀렸습니다. 예, 통고 처분 이미 결정돼서 알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이나 또는 심판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와 같이 과태료 부과된 거 있죠. 이것도 또는 감사원의 심사 청구가 된 거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이나 심판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음 두 번째, 이의 신청인 또는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800만 원인 경우는 그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그죠?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배우자 직계 좀비소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정기간은 조정하는 기간이죠. 이런 보정기간은 결정할 때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이의 신청 받은 날로부터 국세는 30일, 지방세는 90일 이내 결정해서 통지할 때 여기에 보정기간, 보충하고 질의하는 그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서 빼라.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 청구할 수는 없다. 틀렸습니다.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고, 이의 신청을 하고 나서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또다시 90일 이내 이의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의 신청을 심사 청구할 수 있고, 아니면 이의 신청 안 하고 바로 90일 이내 심판 청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올바른 것은 니은하고 디귿 두 가지가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의 신청을 거치고 심사, 심판, 청구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가는데, 이때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 청구할 수도 있다. 요거 이해하시고요. 자, 다음 26번. 지방세 기본법의 서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서류 송달. 자, 연대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는 연대 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각각의 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연대 납세 의무 있어도
주 납세 의무자한테 뭐를 합니까? 통보를 하는데, 서류를 송달하는데, 고지서 있죠. 고지서에 대한 서류를 송달할 때는 연대 납세 의무자 각각에게 다 서류를 송달해야 된다. 다음 2번, 기한을 정하여 납세 고지를 송달하더라도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여기서 잘못됐네요. 10일이 아니라 7일이죠. 7일이 되는 날, 7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는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일이 아니라 7일. 다음 3번. 납세 관리인이 있을 때 납세 고지나 독촉에 관한 서류는 납세 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보한다, 송달한다. 맞고요. 교부 송달이 뭡니까? 담당 공무원이 해당 서류를 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당사자한테 전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서류 송달의 경우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의 사용인으로서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 서류를 뭐 할 수 있다? 송달할 수 있다. 그러면 맞습니다. 당사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 사람의 배우자나 사용인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 사람한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음 5번. 서류 송달할 자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를 하고, 즉 공시를 하고 며칠 14일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한 걸로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틀린 거 몇 번입니까? 2번. 이렇게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27번 지방세법의 재산세, 과세 대상 구분에 있어서 주거용과 주거외 용도로 겸용, 같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건물, 일명 상가주택, 겸용주택이죠. 이런 건물은 어디까지 주택으로 볼 것이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그럼 한 동의 건물, 집합 건물이죠. 구분 등기된 거. 이 한 동의 건물은 주거와 다른 목적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다면 면적 크기 계산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만, 주상복합 건물은 밑에는 상가고 상층은 주거용 주택이잖아요. 이때는 하나의 전체 건물 면적 계산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맞습니다. 두 번째, 한 구의 건물, 그러면 이것은 구분 등기가 안 되는 건물이죠. 건물 하나의 소유권이 하나, 일물 일권주의 대표적인 거죠. 구분 등기 안 돼요. 이런 하나의 건물에 주거와 주거외 용도로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것이 일명 우리는 상가주택이다 또는 겸용주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 한 동의 건물하면 주상복합 건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럴 때는 전체 면적의 100분의 얼마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봅니다. 근데 여기는 이상자가 안 붙고 100분의 60이다. 그러니까 60%라면 당연히 뭐예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맞죠? 이거 많이 틀렸어요. 100분의 50인데 100분의 50 이상 그게 아니라 100분의 60이라고 그랬으니까 60%가 주택이라면 전부 다 주택으로 본다. 맞잖아요. 여기에 100분의 60 이상 그러면 틀려요. 이상, 미만, 초과자가 붙으면 법률, 법조문 자체를 물어본 거고, 이상, 미만, 초과 이런 게 안 붙었으면 일반 사례를 얘기하는 거죠. 사례 60%라면 이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50%를 넘으니까 전부 다 뭘로? 주택으로 본다. 맞고요. 주택에 부속된 토지가 명백하지 않으면 주택 바닥 면적의 최고 10배까지만 부속된 토지로 본다. 맞죠? 이렇게 해서 이 문제에 옳은 것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고 우리가 늘 다뤘던 문제입니다. 다음
28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래서 틀린 거 주어진 조건 외에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누구? 종중재산이죠. 이런 경우는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맞죠? 공부상 종중소유라고 신고하면 종중을 납세 의무자로 하는데 신고를 안 하면 공부상에 기재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적인데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유상, 이전, 매매 등으로 취득하기로 약정을 해놓은 경우로서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는 그건 재산세 부과하지 않는다. 틀렸죠. 자, 미리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한다. 과세합니다. 다음 3번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현재 물건을 사용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용자. 4번 재산세 납기는 토지의 경우는 매년 9월 달이죠. 9월 1일부터 9월 30까지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7월 달이죠.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맞습니다. 다음 5번 재산세 납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과세 대상에 누락이나 위법, 착오 등이 있으면 날짜가 되지 않았어도 재산세 부과할 수 있다. 미리 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부과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수시부과 징수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거 그러면 2번이죠. 국가 등이 유상으로 취득하기로 계약을 해놓고 취득하기 전에 사용한다면 그건 과세 대상이다. 다음 29번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대한 거죠. 주택에 대한 과세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옳은 것. 자, 납세 의무자가 법인이며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주택수에 따라 과세 표준의 1000분의 12, 1.2부터 6%까지 틀렸습니다. 왜 틀렸느냐? 법인은요 3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5%, 2주택까지는 2.7%죠. 그래서 요 세율이 틀렸다. 1000분의 50, 5%, 3주택이면 5% 비례 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번 납세 의무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그러면 누구라는 얘기요? 당연히 개인이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로 한다. 틀렸죠. 종합부동산세는 인세. 전국에 있는 걸 소유자 중심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인세의 납세지는 주소지. 물세는 물건의 소재지. 그래서 소재지가 아니라 뭘로 가요? 해당 주택이 아니라 거주자의 뭘로 간다? 주소지. 또는 소득세법의 납세지를 준용한다.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주소지.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 3번.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 의무자가 전국에 있는 주택을 소유자 중심으로 합산을 할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하지 아니할 이유가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거 사업에 관련된 주택이나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미분양 주택이죠. 재산가치 없는 문화재 주택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과세 안 해요. 그래서 합산할 때 그건 제외죠. 이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해당 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당 주택의 보유 현황을 신고하라. 그런 규정은 맞아요. 그런데 기간에서 틀렸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 보유 현황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4번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12년 보유한 자의 보유기간별 세공제. 여러분 보유기간은 5년에서 10년이면 5년에서 10년
미만은 20%, 10년에서 15년 미만은 40%, 그죠? 그리고 15년 이상이면 50%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12년이니까 그래서 10년에서 15년 미만은 40%다. 그죠? 예, 그래서 요거 틀렸습니다. 100분의 40.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 맞죠. 이렇게 해서 올바른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분 보셨고요. 다음 30번. 종합부동산세가 두 문제가 출제됐는데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과세와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 옳은 거 그랬네요. 자, 1번 종합합산 대상 토지 비사업용이죠. 이와 같은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세액은 과세 표준의 1000분의 즉 1%부터 5% 그게 아니죠. 이것은 1에서 3%까지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틀렸고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인 경우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이 지나고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왜? 200만 원이 아니라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부할 때 초과할 때 6개월까지 분할 납부. 재산세, 종부세, 분할 납부 요거는 절차 다 똑같아요. 기간만 틀려요. 재산세는 2개월, 종부세는 6개월.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 징수하려면 납부기간 시작되기 5일 전까지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고지서에 기재를 하여 고지서를 발급하라. 틀렸죠. 왜?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치는 게 아니라 주택분 종부세 따로 그리고 토지분 종부세 따로따로 구분하라. 합산한 게 아니라 뭐 구분을 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고 고지서를 발부하라 이겁니다. 따로따로 고지서 발부하라는 게 아니라 고지서에다가 주택분 종부세 얼마, 토지분 종부세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기재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합산, 여기 보실래요? 합쳐서 두 개를 합쳐서 그랬으니까 틀렸다. 구분해서 각 고지서를 발부한다. 다음 4번.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서 해당 연도 똑같아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어디에 관할 세무서에 뭐하라? 신고를 하라. 맞습니다. 다음 5번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그랬죠. 사업용 토지. 비사업용은 종합합산, 사업에 이용하는 건 별도 합산이죠. 이와 같은 세액은 과세표준의 0.5부터 0.8 세율. 여기 세율에서 틀렸습니다. 0.5부터 0.7까지 세율,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예, 올바른 내용 하면 몇 번? 4번. 그죠? 예,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할 때 언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여기서 하나 추가로 기억할 게 있어요. 자, 여기 4번. 납세 의무자가 신고납부 방식을 채택을 해서 신고납부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하기로 해놓고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안 했다 하더라도 예,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것까지. 왜 신고 안 했는데 무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까? 이미 뭐 나갔어요. 고지서 발급했는데 그걸 받고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지연 가산세로 부과되니까 별도로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것까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번 정리했고요. 이번에는 31번. 자, 이 문제는 풀지 말라고 나온 문제 이런 건 예, 지금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던 것은 처음이죠. 자, 거주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 임대업이에요. 여러분 임대는 주택임대사업이 있고 상가 임대업이 있는데 지금 주택도 아니고 뭐 상가에 대해서 부동산 임대업에
장부에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2022년도 부동산 임대업의 총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봐라. 이거에 대한 증빙자료는 다 수치 보관하고 있다. 세무사 실무 문제죠. 자, 상가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해서 총 수익 금액 받은 거 있죠. 수익. 이걸 계산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임대 계약 기간은 2022년도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가 2년 계약이었죠. 2년 계약. 자, 계약 내용은 월 임대료가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보증금은 5억입니다. 5억. 그럼 여기서 이해할 것이 임대료 받은 것도 임대소득이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상가는 간주임대로 계산해 무조건. 주택임대사업은 3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할 때 간주임대로 계산하지만 상가는 보증금이 얼마가 됐던 여기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 이자 계산해서 임대료로 계산하겠다. 이거 계산해야 되고 이때 임대하는 부동산의 취득은 2021년도 취득했는데 건물 취득 가격이 얼마? 2억 있고 토지 취득 가격이 3억이다. 이때 건설공사, 건설 가격 이것은 임대소득 계산할 때 빼거든요. 건물 가격은 빼는 거예요. 토지만 임대. 왜? 건물 짓는 데 들어간 비용 원가가 있기 때문에 그건 빼고 계산하고 그다음에 이자율은 간주 임대로 계산하라 6%로 정해져 있고 임대 보증금 운영 수익이 100만 원. 여러분 간주 임대료가 뭐예요? 보증금 받은 걸 은행에 예치하면 이자가 발생하니까 그거 정도는 임대료로 계산하겠다. 이게 간주 임대료거든요. 근데 여기 운영 수익은 뭐예요? 실제로 보증금 받아갖고 은행에 예금했더니 이자가 발생했고 거기 요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뭡니까? 소득세 계산을 하니까 요건 빼고 계산해야 되겠죠. 이거 들어가면 이중부가니까. 그리고 유가증권 처분이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다 팔았어요. 그래서 발생한 이익은 임대소득 계산에 필요 경비 들어가지 않습니다. 운영수익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금융수익 발생한 거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읽어봤어요. 자, 계산해보죠. 첫 번째, 연간 임대료 수익 계산해봅니다. 1년 동안에. 자, 월 임대료가 얼마예요? 100만 원. 100만 원 곱하기 몇 개월? 12개월. 그죠? 12개월이에요. 12개월 계산했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 1,200만 원이 1년 동안의 임대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주임대료 계산해야죠.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가 계산하겠다. 그럼 보증금 아까 얼마였어요? 5억이었었죠. 그런데 5억에서 이 건물 취득 가격은 건설원가니까 빼야 돼요. 그래서 보증금 5억에서 건물 부분 얼마? 2억을 차감합니다. 그럼 토지분이 나오죠. 토지분 3억에 대해서 1년에 몇 프로? 6% 계산했더니 1,800만 원도 임대료로 간주한다. 임대료 받은 건 아니지만 임대료로 보겠다. 이게 간주 임대료잖아요. 이해가세요? 자, 1년 동안에 임대료 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계산해야 돼? 총수익 금액 계산해야죠. 그러면 총수익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요거 두 개. 자, 1년 동안에 임대료 얼마? 1,200만 원.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 1,800만 원 더해요. 거기에다가 금융수익이 있으면 그건 실제로 운영해서 수익이 발생한 거니까 그건 빼라. 그래서 여기 이자 받은 거 얼마? 1,000만 원은 빼라. 차감. 그랬더니 얼마? 2,900만 원이 임대소득의 총 수익 금액으로 보겠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해설을 했는데 수험생들이 이거를 지금 기본 어느 수업이든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 이런 부분은 계산을 또 기본 이론에서 설명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제가 된 건 이거 신경 쓸 수는 없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또 다시 공부하거나 그러지 말고 요 문제에서는 요거만 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상가는 보증금이 나오면 전부 다
간주임대로 계산한다. 그런데 주택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할 때 간주임대로 일부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 그거 차이점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2번. 거주자 아버지 매매, 부의 매매, 양도일. 자, 양도에 의해 등기된 토지를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양도로서의 과세 표준 계산을 하면 단 법령에 따른 뭐라 그랬어요? 매매 적격 증명서 수치 보관하고 있다 그랬죠.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요거는 거주자 갑입니다. 자, 갑의 매매예요. 그러면 지금 자, 양도 지금 뭘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라 그랬죠. 과세표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고 양도차익이 나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고 기본공제 250만 원 해야 과세표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자, 보유기간 우선 실거래 가격, 양도 가격 6억 7천만 원, 실제로 취득할 때 가격 4,200만 원, 그리고 양도할 때 들어간 비용이 400만 원. 이런 비용은 증빙자료를 다 수치 보관하고 있으니까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보유기간은 2년 가지고 있다 양도를 했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3년 보유해야 되니까 공제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됐어요? 등기가 됐으니까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양도소도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관계 없잖아요. 그죠? 등기 여부만 따지니까. 자, 계산해 볼까요? 첫 번째, 양도차익 계산합니다. 자, 양도가액 얼마? 6,700만 원에서 취득가격 얼마? 4,200만 원을 빼고, 그리고 여기 양도비용 여기 400만 원 들어갔죠. 요거 합쳐서 필요 경비가 4,600만 원, 4,600만 원 빼면 2,100만 원이 무슨 차익이다? 양도 차익이에요. 양도 차익 2,100만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과세 표준은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하고 기본공제를 하면 과세 표준인데, 자, 2,100만 원 양도 차익에서 여기 2년 보유했으니까 3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안 돼요. 그죠? 그런데 기본공제는 등기됐으니까 250만 원 요건 공제받을 수 있죠. 그래서 차감했더니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은 1,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죠. 그죠? 1,850만 원. 글자 그대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격 빼고 여기에 필요경비 들어갔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다. 왜? 3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다음 33번. 소득세법상 거주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자, 그러면 건물을 신축해서 원시 취득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했다. 취득 당시 가격을 잘 확인할 수 없어서 추계 결정했는데 감정가액으로 했다. 그때 감정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봐라 더하라 그랬는데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규정이 있어요. 건물을 신축을 하고 5년 안에 그 건물을 양도할 때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어서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했다면 양도차익이 너무 조금 나와. 그래서 양도소득세 너무 조금 나오니까 건물 환산 취득가격 또는 건물의 감정가격의 5%를 계산해서 나중에 끝에 세금이 나오면 결정세액에 더해서 내라. 왜? 환산 취득가격이나 감정가격으로 가면 부동산을 양도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적어서 좋은데 국가에서 볼 때는 너무 혜택을 주는 거지 세금이 너무 조금 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건물 환산 가액 또는
감정가액이면 감정가액의 5%를 계산해서 세금에 더해서 징수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3년 이내 틀렸죠.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또 하나 여기 그 감정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했다면 요 감정가액의 100분의 5죠. 100분의 5, 5%를 계산을 해서 결정세액에 봐라 더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5년 이내 양도를 하고 할 때는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액의 5%를 계산해서 세금에 더한다. 그래서 틀렸고요. 2번 공공사업 시행자한테 부과되어 수용돼서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2천만 원을 부과할 때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왜요? 물납이라는 제도가 폐지됐잖아요. 양도소득세 물납 폐지됐어요. 예, 2013년에 폐지됐으니까 그런 제도가 없다. 다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납부할 때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과거에는요 예정신고가 선택이었었어요. 그래서 확정신고해야 되는데 먼저 뭐를 하면 예정신고하면 세금 낼 걸 빨리 내니까 세공제 혜택을 줬었죠. 그런데 그런 제도가 없어졌고 지금은 예정신고가 필수야. 선택이 아니에요. 무조건 예정신고해야 돼. 그럼 예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죠. 결론은 뭐예요? 예정신고 했다고 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느냐? 없다. 그런 제도가 폐지됐다 이 얘기입니다. 예정신고 납부 시 세액공제 제도 폐지됐어요. 다음 4번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1,500만 원인 자는 세금이 얼마요? 1,500만 원인 자는 100분의 50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양도소득세는요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면 1,00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2천만 원 초과하면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죠. 지금은 1,500만 원이니까 2천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기본 얼마? 1,000만 원은 납부하고 초과하는 거 얼마? 500만 원만 분납기간에 나눠낼 수 있다. 납부기한 내 1,000만 원 내고 초과 금액 500만 원만 2개월 동안 나눠낼 수 있죠. 그래서 틀렸고 5번 납세 의무자가 법정신고 기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한 행위로 신고를 안 했다. 무신고가 아니라 부정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단순히 신고를 안 했다. 그럴 때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곱한다. 무신고 가산세 20%,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안 했다. 그럴 때는 40%. 그래서 요거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예, 올바른 건 5번이 됩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34번. 거주자 누구? 갑은 2000 몇 년? 16년 10월 달에 토지를 취득해서 1억에 등기했어요. 그리고 동생한테, 동생인 거주자 을한테 뭐를 했다? 증여했어요. 형이, 즉 갑이라는 사람이 증여를 했어요. 누구한테? 을한테. 동생이죠. 친인척 특수 관계인한테 증여를 했고 요 증여받은 누가? 을은 요것을 2022년도 6월 달에 즉 10년 안에 10년 지나가기 전에 누구한테? 타인에게 뭐를 했다? 양도를 했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자 특수관계인한테 증여했고 증여받고 10년 안에 타인한테 양도하면 갑이 직접 뭐 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본다. 다만 요때 동생이 부담한 증여세하고 동생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만약에 계산했더니 이 세금이 더 뭐하면 크면 그때는 형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보죠.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할 때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틀렸어요. 왜 산입하지 않아요? 자, 배우자 직계 좀비속이 아니라 부모 자식이 아니라 친인척 특수관계인끼리 이루어진 이런 거래는 갑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기 때문에 요 증여는 없었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을한테 부과된 증여세는 부과 취소 환급 대상이 된다.
증여세 부과하잖아요. 왜? 갑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고 2번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가격은 갑의 취득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맞죠? 갑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니까 여기 취득해서 요때 양도한 걸로 보고 취득 가격, 취득 시기 그대로 적용되고 3번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 자, 배우자 직계 존미속이 아니라 특수관계인한테 증여를 했잖아요. 그리고 얘가 양도소득세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할 수 없게 됐다면 왜 사망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고 행방불명됐으면 얘가 못 내니까 요 사람 누가 수증자 을이 뭐를 하라?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 다음 4번 갑이 양도한 걸로 보니까 갑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인데 요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을도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다음 5번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무슨 기간? 보유기간은 갑이 취득한 날부터 날짜 계산을 해서 을이 양도할 때까지 갑이 취득해서 을이 양도할 때까지를 다 무슨 기간?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이라고요? 1번. 그죠? 예. 자, 이번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옳은 것. 자, 이번에는 자, 1번 취득세 징수 걷어가는 방법은 보통 징수 방법이다. 틀렸죠. 취득세는 뭘로 갑니까? 신고 납부.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라. 틀렸고요.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산출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상속은 상속 개시일에 취득했어도 신고 납부는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이죠. 그래서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를 하라. 물론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넣었으면 9개월. 다음 신고 기한 내 재산권 그 밖의 권리를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 등기 등록하려면 등기 등록 관세의 서류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라. 맞습니다. 4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과세 물건이 중과세 적용 대상이 됐다. 중과세 적용 대상이 되면 가산세 붙는 게 아니라 중과세 대상이 됐으면 추가로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그거 공제하고 추가로 내면 되는데 이때 가산세 포함해서 틀렸죠. 예, 가산세부하고 제외. 여러분 기본이 가산세 포함해서 신고 납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나와요. 그럼 고지서 받고 세금 내는 걸 뭐라 그래? 신고 납부라고 안 하고 보통 징수. 그래서 가산세 포함해서 신고 납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틀렸고. 다음 5번 법인이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의 징수할 세액에 가산한다. 틀렸죠. 법인에 대한 가산세는 지출한 거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수치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10%의 가산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100분의 얼마? 10. 이렇게 해서 우리 올바른 건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6번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틀린 거 그랬어요. 자, 주거용 건물 임대업 하면 주택이죠.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모는 결성금은 다른 종합소득 계산할 때 공제하느냐 안 한다. 공제를 합니다.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건 공제 안 하는데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성금은 다른 소득 계산할 때 공제를 하지요. 공제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그래서 여기 자 다시 볼까요?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임대업에서 제외되는 부동산 임대 그러면 상가죠.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뭐는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를 해줘요. 그런데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 상가 등의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받을 수 없다. 맞고요. 사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라. 사업을 여러 개 하고 있으면 사업의 종류가 틀리니까 각각 회계 처리하라. 맞습니다. 3주택, 주택수 포함되지 않는 주택하면 소형주택은 뭐하고 제외하고 3주택 이상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 임대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수토지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하면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서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여러분 3주택 이상 소유자는 무조건 간주 임대료 계산하는 건 아니다. 그죠? 왜요?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얼마? 3억을 무할 때, 초과할 때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는 거지 3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는 건 아니죠. 3주택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동시에 충족, 3 초과할 때 간주 임대료 계산. 다음 간주 임대료 계산할 때 여기 보세요. 여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는 소형주택이라고 하는데 그 소형주택이 이거죠. 3주택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이 2개냐 3개냐 그거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은 한 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면서 기준시가 얼마? 2억 원 이하인 그런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맞습니다. 이게 소형주택이요. 한 세대당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면서 기준시가 2억 이하인 그런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이 있는 거주자 포함해서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거 그러면 어디서 틀렸다고요? 예. 3번. 왜? 3주택 이상 소유자는 무조건 간주임대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 3억을 초과할 때 간주임대를 계산합니다. 다음 37.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설명 틀린 거. 자,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거. 그죠? 이게 바로 저당권. 그죠? 저당권이 아니라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은 채권 금액으로 하는데 채권 금액이 없다면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이나 또는 처분 제한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본다. 맞고요.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2 이상의 물건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어떻게 한다? 이를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보고 맨 처음에 등기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2 이상의 물건에 등기할 때 다음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등록관청 소재지 중심으로 결정되고요. 지상권 등기하는 경우 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할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부족하게 납부하면 특별징수 의무자한테 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 1의 가산세 부과한다. 틀렸죠. 여러분 특별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장은 채권자 대위자가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가 있으면 그 납세 의무자한테 바로 봐라.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채권자가 대신 납부했다.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틀린 건 몇 번? 4번. 특별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다음 38.
양도소득세 징수와 환급에 대한 설명 아주 어려웠던 부분이죠. 과세기간별로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에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보다 뭐하면 초과하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납부한 세액이 세무서장이 결정한 세금보다 뭐하면 초과하면, 많이 납부했으면 그걸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세금에 메꿀 수 있다. 충당할 수 없다. 틀렸어요. 메꿀 수 있어요. 충당할 수 있다. 다음 두 번째,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이미 확정신고한 세액을 뭐할 때는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세액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리고 알린 날로부터 30일 이내 뭐하라? 징수하라. 맞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결정된 게 더 많으면 추가로 징수해야죠. 며칠? 30일. 3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 있죠? 채무액 부분을 양도로 보는 경우 예정신고는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예정신고하느냐?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틀렸죠.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 무엇을 하라? 예정신고를 하라. 부담부 증여의 채무 부분은 양도로 보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다음,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 확정은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신고 납부니까 신고를 하면 확정되는데 신고를 안 하면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그죠? 그런데 이거 틀렸죠. 신고에 의하지 않고 신고를 하면 확정이 되는데 신고를 안 했을 때는 과세권자가 결정을 하죠. 다음,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했다, 많이 냈다. 그러면 그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환급하라. 그게 아니라 30일 이내 빨리 환급하도록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 올바른 거 그랬어요. 답은 몇 번? 2번. 그죠? 자, 이번에는 39번 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한 조문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옳은 거 그랬어요. 여러분 수도권 밖에 있는 귀농주택을 취득했어요. 그죠? 이런 경우는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3년이에요. 그죠? 3년. 귀농주택이죠.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일반 주택을 뭐하고 양도를 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몇 년? 5년. 그리고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을 취득해서 1세대 2주택이다. 이런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요건 3년이죠. 3년 안에 일반 주택을 양도를 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주고 또 1주택을 보유한 자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합니다. 그래서 1세대 2주택이 됐다면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죠. 5년 안에 먼저 양도를 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5년, 3년, 5년. 답은 몇 번? 4번. 그죠? 자, 이번에는 취득세에 관한 설명 옳은 것 그랬어요. 건축물 중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도 누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냐?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다. 건축물에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부대 설비를 설치한 사람이 따로 있어도 납세 의무 있고요. 세대별로 주택수 계산할 때 여기에 오피스텔을 취득했으면 그것도 주택수에 뭐한다? 가산합니다. 근데 가산하지 않는다. 틀렸다. 주택수에 포함을 한다. 오피스텔 주거용 주택수에 포함. 다음 3번. 납세 의무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후에 산출세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를 매각했다면 산출세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틀렸다. 여러분, 취득세 간주취득은 등기 대상 아니기 때문에 간주취득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 하고 매각했어도 특별히 중가산세 100분의 80 적용하지 않습니다. 간주취득에 대해서는 중가산세 신고 안 하고 팔았어도 매각했어도 중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4번 공사 현장 사무소 등 임시건축물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이죠. 그런데 여기는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틀렸잖아요. 존속기간이 뭐예요? 1년 미만일 때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다음,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이 100만 원일 때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틀렸죠. 1년 안에 또다시 취득하면 전후 취득을 한 건의 토지로 보고 우리 합쳐서 50만 원 초과하면 그건 과세를 해야 된다. 면세점 50만 원 이하는 과세 안 하지만 50만 원 초과할 때는 과세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과한다.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몇 번이에요? 1번.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33회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요 나온 내용 임대소득 같은 건 별도로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32회 시험 문제 가지고 다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